Everybody be happy now. 법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여기다 경제까지 얽히면 더 어렵죠. 그래도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 도너리 BFP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친족 상도례. 이게 사실 박세리, 박수홍 이 두 분 이렇게 울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요. 친족 상도례가 대체 뭡니까? 네, 친족 상도례는 그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 도입되었는데 시작부터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친족 간의 재산 범죄의 경우 그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특례를 말합니다. 이 재산 범죄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는데 좀 알아두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족 상도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형법 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그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직계 혈족, 배우자 그리고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 상도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항 외의 친족, 즉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아니면 동거하지 않는 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 상도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이 직계 혈족, 이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말하는데 이 직계 혈족과 배우자는 형 그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형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친족과 가족의 경우는 이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거하는 친족이나 가족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가 되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가족의 경우에는 그 형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고소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이 헌재가 판결을 한 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법 제328조 그러니까 첫 번째 1항 이 첫 번째 형 면제와 관련된 친족 상도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위헌이 나왔다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제2항에 그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 친족 상도례는 이 같은 날 판결이 났는데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친족 상도례는 이 첫 번째 경우 즉 이제 328조 제1항 형 면제와 관련된 친족 상도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교적인 냄새가 확 나는 그런 조항인데 그런데 이 헌법 불합치라는 게 그러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그 법률에 대해서 이제 그 위헌성이 있지만 그 위헌성이 있을 때 이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법의 효력이 이제 즉시 정지가 되고 바로 없어지면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불합치 결정 같은 경우는 일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만 위헌성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개정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입법자에게 바로 이제 그 위헌을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에게 일정한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것을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없으면은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법의 공백도 생기고 그렇죠. 공백은 안 되니까 국회에서 논의 좀 해봐라 다시 보냈는데 저렇게 싸우느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린 핵심 이유는 뭡니까? 그 우선 그 헌재에서 어떤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을 침해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히 위헌이다, 뭐 헌법 정신에 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족 상도례 위헌 여부에 있어서도 어떤 법률 조항이 어떤 헌법 조항을 위배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번 헌재 같은 경우는 그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좀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 모르겠어요. 이 형사 피해자는 이제 그 재판 절차 즉 법정에서 법관에게 이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판 절차에서 법정에서 판사한테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 제 나빠요 이렇게 세게 처벌해 주세요 이거니까. 그렇죠. 그런 권리를 이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5항에서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친족 상도례의 경우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재판 전이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 피해자는 이 재판 절차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그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 이런 청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죄 나빠요라고 말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 절차가 아예 열리지 않게 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헌재는 친족 상도례가 예.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좀 특이할 점은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있어서 특이할 점이 있는데 헌재가 친족 상도례의 필요성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헌재는 이 가족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려는 것을 막는 것이 친족상도례의 목적이다. 예. 이렇게 판시하면서 가족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고 또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행 가능한 예. 즉 경미한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가족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굳이 법원까지 오지 말고 알아서들 해결해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납득이 별로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친족 상대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또 위헌 판결을 내린 근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예. 친족 상도례의 필요성은 있지만 친족 상도례의 규정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일정한 친족 관계만 있으면 친족 상도례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돼서 형을 면제하는데 이게 위헌성이 있다고 이제 판시한 것입니다. 예. 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좀 몇 가지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예.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 상도례의 목적이 가정의 평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는데 이 친족 상도례의 목적이 있다라고 네. 제가 설명드렸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 유대감이 없는 가족 이런 경우에는 가정의 평온이 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가정의 평온이 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형사 피해자한테 너무 부당한 요구를 이제 하면서 오히려 이 친족 상도례의 취지에 반한다. 예. 이게 이제 하나의 근거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수행 가능한 경미한 재산 범죄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근데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폭행이나 협박을 예. 이제 사용해서 이제 범행하는 재산 범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횡령 범죄에 있어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50억 원이 넘어가는 예. 피해를 과연 이제 수행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좀, 예. 또 이제 피해자가 아무리 친족이라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는데 이런 범죄에 있어서 이거를 친족 상도례로 이게 배제하는 뭐 형을 면제하는 것은 예. 이건 좀 친족 상도례 취지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근거로 또 되고 있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에 예. 이 피해자가 독립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오히려 가족들이 이용해서 경제적 착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 가족 구성원들이 예. 이런 좀 어려운 지위에 있는 그 장애인들을 착취한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친족 상도례 취지에 맞느냐 맞지 않지 않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친족 상도례 규정은 이런 사정들을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일률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는데 이런 그 규정은 뭐 잘못됐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 대부분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형사 피해자는 뭐 재판 절차에 참여해서 진술할 기회조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족 상도례 규정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예. 침해한다. 그렇게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그 마지막으로 이 사례들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박수홍, 박세리 네.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박수홍 씨는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 국민들에게 친족 상도례가 뭔지에 네. 대해서 좀 알려준 계획인데 우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사이는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서 형이 면제가 되려면 동거해야 되는데 이 박수홍 씨와 친형은 동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법 328조 2항이 적용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가 가능한데 네. 박수홍 씨가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도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박수홍 씨 아버지는 직계혈족으로서 예. 형이 무조건 면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 씨 아버지는 친형의 좀 애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 씨 아버지가 내가 재산을 관리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친족 상도례가 이제 적용되는 자신에게 이제 혐의를 돌리려고 이제 하셨는데
만약 이 박성 씨 아버지가 박성 씨 재산을 관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의 처벌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네. 친족 상도례를 주장한 것이라면 이건 진실에 뭐, 반하는 것이고 법원 제도를 악용한 거라고 그쵸. 봐야겠네요. 예. 예. 그 박세리 씨 역시도 아버지를 직접 고소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친족 상도례 이것 때문이었나요? 예, 그렇게 좀 우선은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그렇게 예. 보여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박세리 희망재단 예. 물론 이제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문서 위조죄는 재산 범죄도 아니고 또 박세리 씨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그렇죠. 박세리 씨 예. 희망재단이 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친족 상대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 이제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박세리 씨 개인 재산을 아버지가 횡령을 했는지 재산 문제가 네네네.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박세리 씨 재산과 관련해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런 재산 범죄를 했는데 이 그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이제 친족 상도례 때문에 고소를 네.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헌법 불합치가 났고요.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TS 관련인데요. 방탄소년단 네. 굉장한 인기죠. 네. 근데 BTS 멤버들의 군입대 사실을 알고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팔았다. 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예. 네. 검찰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8년에서 10년 동안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터와 의전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직원들이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이 BTS가 이제 member가 입대해서 예.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 예. 이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예.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들이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행위는 예. 이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기소되었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네. 미리 팔았다. 당시에 하이브 주가가 뭐 거의 작살이 나도록 떨어졌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하이브 직원들 기소한 혐의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예. 지금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 174조를 보면 이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임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증권을 뭐 매도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을 했다고 이제 검찰은 판단을 했는데 이 미공개 중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정보를 말합니다. 예. 근데 BTS의 활동 중단은 이 하이브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이브의 중요 자산이고 굉장히 예, 중요한 이 뉴스가 활동 되겠죠. 계획은 굉장한 사업 계획으로 굉장히 예. 중요 정보인데 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고 또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미공개 이 중요 정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하이브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하이브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죠.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미공개 중요 정보로 간주했다. 이 부분도 재밌긴 한데 금감원이 이런 거를 굉장히 발빠르게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계속 이런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예. 계속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금감원에서도 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좀 주시해서 보는 이유 중에 예. 하나가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 내부자는 이 외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네. 높기 그럼요. 때문에 이 굉장히 그 정보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쉽고 예. 그리고 쉽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감원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금융을 감독하는 그렇죠. 입장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증권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목적 때문에 금감원은 이런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이런 투자 이런 예. 거를 강하게 감시하고 이제 또 처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고 즉각 적발해갖고 처벌하는 거 이거야말로 금융감독원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경제 얽힌 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